또 하나 남아있는 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면서 제시한 것이 제3자 변제를 택했습니다. 이 문제, 이 변제 방법에 대한 심각성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제3자 변제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그 정책인데요. 그 과정을 조금 짚어보게 되면 2018년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시에 아베 정부가 전면 반발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2019년에 통상 공격을 가했더랬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재판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개인과 일본의 사기업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이 2005년, 2000년에 시작됐으니까 15년, 18년 이후에 최종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은 한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서 열심히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오자 못 따르겠다고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일본 기업은 사실은 그 판결에 따를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나서서 따르지 마라라고 지시를 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문제가 커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일본 정부는 그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한국 정부가 나서서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매우 무례한 주장이죠. 만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가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기업부가 하지 마라,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 일본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한 겁니다.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에요.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들의 돈을 모아서 대신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상권 분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행태입니다. 네. 따라서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 문제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국 사법부 판결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 가해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하라 하는 판결이 지금 나오는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사법부 판결은 뭐냐고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본 사법부의 판결은 뭐냐면은 이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의 그 청구권이 그 여전히 살아 있다. 그래서 자발적인 구제를 촉구하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 취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양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늦었지만은 지금 구제를 동일하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을 하게 돼버리면은 그거는 양국 사법부에서 가해자가 이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강제를 하는 판결과 그다음에 자발적 구제를 하는 판단을 양쪽에서 지금 내렸는데, 결국은 구제의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국 사법부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 해법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도 지금 취임식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이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죄와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일본 기업이 이 강제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 기업이 지금 사죄를 해야지 이게 지금 원칙에 지금 맞는 것인데, 이 제3자 변제 지금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본 기업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사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죄의 길을 차단한다는 부분에서도 지금의 현재 제3자 방식은, 3자 방식은, 변제 방식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먼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김창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일본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해가지고 자발적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베 정권이 길을 막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과 기업 사이의 대화를 지금 일본 정부가 방해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그런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지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과 부분과 구제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우선 강력하게 이번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이 용기를 더 얻게 됐는가, 뒤로 가는 용기, 역사를 되돌릴 용기를 얻게 됐는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들 내부의 요인도 있겠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그런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뉴라이트 세력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한국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 논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록 교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강점기 한반도 인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일본인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본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1910년 조약입니다. 이른바 병합조약이죠. 그 조약에 의해서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을 일본 천황이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그때부터는 일본 땅이고 한반도 인민들은 일본 천황의 신민이다. 그래서 일본인이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1910년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겁니다. 불법 강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910년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면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 인민이 일본인이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 한반도 인민은 일본인이었다, 일본 국적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대한민국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일제가 3.1운동을 한 그 독립지사들, 3.1운동만이 아니고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지사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다음에 기소하고 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했었죠. 그 일제의 법에 따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고 범죄자다. 일본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리고 3.1운동은 소요였다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일본 법에 따른 것이에요. 대한민국 입장은 그 법 자체가 전부 다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지사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현창하고 지원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적어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광산 군함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빠진 채 등재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김 교수님, 이런 외교 대참사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2015년에 군함도가 등재가 될 때에는 한국 정부가 그 강제동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짚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등재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취해서 당시에 일본 정부가 노동을 강제당했다. 그러니까 forced to work라고 하는 표현을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썼습니다. 인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 전체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만 적어도 2015년에는 일본 정부가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도광산이 등재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그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게 되었고, 그래서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거기 강제성이 빠져 있었고, 그다음 추모 집회에 대해서도 한국 측, 비족 측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한국 측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고 별도로 추도식을 매우 조촐하게 개최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났었죠.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이 과거 정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점을 우리가 새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굴욕 외교 대참사가 우리는 굴욕이라고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심정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65년 당시에 이제 그 식민지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이제 일본과 우리 사이에서 좀 갭이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한일 간의 역사가 좀 여러 가지 이미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진전된 바가 있거든요. 진전된 바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과물들을 그 되돌아보면서 그 역사 인식의 갭을 줄이는 노력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 역사 인식의 갭을 줄이려 그러면은 저는 이 그 피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감을 하고 그런 피해에 대한 이 공감이 되면 될수록 그 역사 인식의 갭은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지금 퇴행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이 그 피해자 부분에 대한 인권의 의식에 대한 불감증, 막 그런 부분이 한국 사회에도 있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전쟁 공조와 평화 공조로 지금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만은 평화를 위해서 공조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그 공조를 할 수는 지금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 지금 일본에 대해 가지고 그 이 평화 공조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평화 공조가 아니라 이 전쟁 공조로 가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반성, 이런 부분이 결여된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도공산 문제가만 아니고 지난번에 군함도에서 보여준 행태와 거의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재하면서는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결국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면 되겠냐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정식 의제로 유네스코의 정식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 투표 전까지 했는데 졌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국제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다뤄지게 될 때, 혹은 이런 문화유산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루게 될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계속 또 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도 강산도 그렇고 그 군함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걸 우리가 지금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작용이 지금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가서 우리가 뒤에 따라가면서 수습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장생탄광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일본의 우베시에서 이게 지금 수몰 사고가 터져서 이게 지금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이 지금 183명이 지금 매장되어 있는 136명은 우리 한국인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국이 먼저 지금 일본 시민들이 지금 노력해서 유골을 수습하고 있으니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골도 수습을 하고 또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고귀한 노력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서 같이 추도도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제기를 지금 한다든지, 아니면 우키시마호 사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미군 기뢰에서 이게 지금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폭침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인식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또 성선자 숫자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서로 논란이 있고,
또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이 갭이 있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근에 그 성선자 명부가 일본 정부가 감추고 있던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명부가 지금 와서 정확하게 성선자가 몇 명이 되고 사망자가 몇 명이 됐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큰 사고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한번 등재를 해보자 하는 이런 노력은 한국 정부가 주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의 인권과 관련돼서 한국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거꾸로 지금 이 사도광산이라든지 고남도처럼 일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게 지금 강제동원 관련된 부분 기록을 남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그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 실패가 계속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구람도를 둘러싼 일련의 전개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7월 7일이었죠. 한국 정부 측에서 군함도가 등재된 지 10년이 됐으니까 후속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자라고 제안한 데 대해서 일본 측이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표결까지 가서 이제 한국 측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죠. 유네스코가 아무래도 분담금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측이 한국 측보다 분담금이 3배죠. 그런데 그것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제3자 변제하고 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강제동원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이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게 맞다라고 한 거예요. 제3자 변제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한국 기업의 돈을 모아서 일본 기업 대신에 손해배상할게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어느 쪽의 말에 더 신뢰를 부여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이 일본 정부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일 우리한테 지금도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제일 우리한테 친숙하고 자주 들린 얘기는 독도 얘기입니다.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들을 보는 것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등장하니까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교과서에 나오고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왜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교과서는 또 공적인 영역까지 개입이 돼 있는 상황인데 김 교수님, 우리는 앞으로 민간 정부 차원 합쳐서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는 오늘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긴 역사와 관련된 것이죠. 원래는 광복 80주년이고 1965년 한일 국회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합니다만 1905년 을사조약으로부터 1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05년이 을사년이었고 65년이 을사년이었고 올해가 을사년이죠.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는, 확산하는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점에서 역사 연구를 하는 국제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최 변호사님, 이 역사 왜곡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 왜곡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일본의 어떤 지배층이 아주 못마땅하죠. 못마땅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런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그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 줄이는 노력, 역사 인식의 갭을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면은 저는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지금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독도 문제도 결국은 역사 인식의 그 괴리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것이고, 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전쟁에 대한 향수, 그런 전쟁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전쟁 공조로서 지금 이 나아가지 않도록 그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평화 공조로 우리가 일본 정부들을 견인해 와야 되는데, 일본에 있는 시민들도, 양심적인 시민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쟁의 희생자인 그 일제 피해자들의 그 인권 구제 부분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더 자각하면서, 늦었지만은 지금 그 양국 사법부 판결을 서로 존중해서 지금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문제 제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그 희망 사항입니다. 네. 일본과 우리 사이의 어떤 외교 문제, 거가사 정리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이웃으로서 두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 두 분께서 꼭 이 말씀은 하시고 싶다는 말씀 1분씩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일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일본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미래지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미래가 있어야지 함께 지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일 과거청산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모습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고 이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 정전 공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공조가 아니라 평화 공조로 지금 가야 되는 것이고, 평화 공조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남겨져 있던 이런 일제 피해자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 간의 약속은, 기존의 약속은 서로 존중을 하되,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은 일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늦었지만 자발적으로 피해자 구제의 길로 나서도록 하고,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피해자의 구제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광복 80주년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과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당부의 내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분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 강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